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제469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오늘은 영화 감독을 꿈꾸다가 백혈병을 앓고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게 된 장주희 감독의 시선으로 장애인의 삶, 세월호 유가족의 투쟁,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현실과 연대, 희망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주희에게의 공동 연출을 하신 부성필 감독님과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성필 감독님에 대해 소개 말씀드리자면요. 목포 신앙 세월호 선체 기록단으로 활동하셨고요. 장편 다큐멘터리 철규와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플랫폼인 목격자들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숲을 촬영하고 연출한 바 있습니다. 본업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사회적 이슈와 소수자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시고요. 시내 20일과 같은 매체에서 인물 정보가 소개될 정도로 독립영화계에서 주목받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부성필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성필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먼저 이 영화는 작년 2025년에 제작되어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개봉 및 시사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인천 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주희에게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에게 공동 연출을 맡은 부성필이라고 하고요. 이 영화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인공인 장주희 감독이 겪은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현장으로 시선이 확장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장주희 감독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거길 떠나서 영화과에 진학해서 영화 감독을 꿈꿨는데, 졸업하자마자 백혈병 투병으로 20대를 다 보내고, 감독 본인은 늘 아픈 일들로부터 도망치는 게 삶의 전부였었는데, 그렇게 도망쳐온 원주에서 제가 만든 영화 철규 상영회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곁에서 기록한 두 분을 만나게 되면서 장주희 감독이 변화를 시작하는 영화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선철규인데, 저는 철규 형이라고 불러요. 워낙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철규 형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이고요. 2009년에 탈시설에서 벌써 17년째 자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철규 형은 나의 장애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운동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 인권 활동가예요. 예. 장주희가 저를 만날 당시에 저는 철규 형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인 번지 점프 하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고, 그때 장주희 씨가 일을 쉬기 시작하면서 저 영화의 조연출로 합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만나게 될 사람은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고, 활동가가 되신 전인숙 님인데요. 그때 제가 기록하기 시작할 때가 참사 10주기였는데, 그때 민사소송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 경빈이의 구조 지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거리에서 싸우고 계셨고, 제가 번지점프 영화를 찍다가 그 어머니가 민사소송까지 시작한다고 해서 안산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어, 처음에는 제가 감독인데 그 번지점프 영화를 찍다가 감독이 갑자기 안산으로 도망을 가서 어이없어 했었는데, 제가 경빈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되게 너무 멋진 분이라고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영화는 주희가 제가 기록한 이 두 분의 삶을 마주하면서 어떤 고립되었던 자신의 삶에서 이 사회로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요. 결국 기록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고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 우리 사진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사진. 이 사진이
장주희 감독이 이제 살았던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강원도 강릉. 강릉에 있는 어떤 그 해변이에요. 예.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영화에 이게 어, 나오는 장면을 캡처한 건데, 예. 이게 그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려면. 음, 이제 그 아버지가 이게 막 욕을 하는 이 음성이 있어요. 통화를 하는, 왜 신고했냐. 너가 어떻게 아빠를 신고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음성이 흘러나오죠. 이런 바다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예, 외로움을 표현하는, 아니 말로 하기가 좀 이게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영화로 보면은. 예, 근데도 장주희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런 투병 중이고 그런 환경에서도 이게 음. 그때도 어떤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은 계속 했어요. 무언가를. 예. 어, 확실한 기록은 아닌데 어떤 자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나오거든요. 예. 그런 화질은 좋지 않지만 어떤 그런 마음, 예. 그런 음,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우, 이게 점프하는 장면을 네, 번지 연출한 점프네요. 거예요? 예. 번지 점프? 이거 아, 철규 형이 이제 철규라는 영화를 제가 먼저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철규 형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어요. 그게 이제 제주도 아, 여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0살에 이제 처음 제주도를 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 보는 경험, 처음 물에 들어간 경험을 한 게 철규라는 영화고, 음. 이제 음, 이건 세 번째 버킷리스트인데, 이 번지 점프장에 처음에 다 전화를 걸어 다 거절을 당했었어요, 저희가. 국내 음. 번지 점프장은 이제 그냥 안 되거든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음, 뭐 몸이 불편하셔서 사고가 날 것 같아요는 사실 좀 괜찮은 경우였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장애인이 번지 점프 뛰는 거를 허용해 주면은 회전율이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막 준비도 해야 되고 음, 하는데. 음, 그럼 이제 장애인 뭐 한 명 뛸 시간에 일반인 세 명을 못 뛰는데 왜 해주냐 이런 음, 소리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수소문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하시는 분을 찾은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그 거절했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익스트림 스포츠에 안전 규정 매뉴얼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아. 사고가 그렇구나. 나면 다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음. 그 어, 업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음, 우리도 그렇고 뭔가 이게 그런 어떤 규제도 없고 어떤 이런 예를 들어 번지 점프 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그런 가이드도 없어요, 아예. 그런 음. 아, 상황이기 때문에 못 뛰는 거다. 그걸 이제 연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또 교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그분이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랑 같이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그 대신 이런 걸 좀 보여주자 우리가. 예. 할 수 있다는 거. 아, 예. 음, 그래서 이런데도 원래는 막 크레인에 매달고 막 이런 거 다 알아봤거든요. 결국 이제 네. 알아본 데가 번지 점프 요가라는 스포츠가 있더라고요. 번지 그래요? 피지오 요가라는 이제 근데 거기 이제 다 수소문해도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원장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다. 아유, 음. 점프 시뮬레이션. 그렇군요. 어, 음. 전인숙 님이시네요. 예, 이건 이제 경빈이 이제 경빈 결혼해서 어머니. 그 이심 때 사진. 네, 네, 참고로 임경빈 군은 이 그 경비정에서 예, 살아 있었는데 헬기가 와서 데려가지 않고 예,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서 예. 그 공권력에서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이렇게 뭐 거짓말을 했고 뭐 그런 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생존자였는데 사망을 한 거죠. 그 생존자였는데 이제 사망했다는 걸로 사실은 이제 그 형사 재판에서는 기각이 됐었고요. 음. 그 검찰 조사에 의해서. 그 사실 그 저희가 그렇게 신뢰하는 언론 뉴스타파의 자료를 증거로 삼아서 그게 경빈이가 기각이 된 거예요. 아, 음. 뉴스타파가 이제 그 사망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망이 문제라기보다는 헬기로 이송을 안 한 거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됐었다. 음. 음,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검찰이. 그거를 되묻지 않은 거예요. 국가의 책임은 인정을 받았어요, 민사재판으로 1, 2심을 통해서. 그런데 음, 그 실제 그 행위를 한 책임이 있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항상 엄청 우리나라에 완전 자리 잡아 있거든요. 뭔가 기정사실처럼. 그런 것 공무원 개개인은 같아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왜
하는지 약간 그런 심정을 담은 건데 꼭 이제 경비니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계속 참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헬기라든가 이 운송 수단을 통제하는 관리자가 그 사람이 살았든 죽었든 간에 급하게 후송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근데 그 만약에 그 문제가 이제 갑판 위에서는 살아 있었는데 후송을 안 해서 사망을 했다 이러면 이 문제 이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렇죠. 일단 사망했든 안 했든 간에 맞아요. 후송하지 않은 자체도 잘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따져 묻지 않았어요. 아예. 근데 그거는 사참위도 따져 묻지 않았어요. 예, 음. 그런 게 음. 있습니다. 그, 그냥 검찰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부성필 감독님,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젊으시네요. 대선님께서 네. 항상 우리 감독님 그러면은 지긋하신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백혈병,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세월호 참사, 또 4.3 항쟁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촬영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계기가 있나요? 저 90년생이고 그 다큐멘터리 시작한 지 한 10년 됐어요. 그러세요? 예, 어, 굉장히 진짜 어려서부터 시작했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뭐 27이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음. 그러셨구나. 떠돌다 원래는 이제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뉴스타파 그 연수도 했었거든요. 되고 아.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셨구나. 이제 뉴스타파에 가려면 이게 뭐 또 쓸데없는 사담인데 꼭 거길 퇴직을 하고 가야 돼요, 언론사를.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엔 조건이 그랬어요. 그 신입 채용이 안 되고 어디 음. 언론에 들어가서 그 퇴직을 하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해직 언론들이 만든 것이잖아요. 거기가. 그냥 아. 그 일부러 거길 가기 위해서 거길 취직해서 그만두고 이런 게 이해가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지? 나는 그냥 뉴스타파 바로 가고 싶은데 그러게, 어떻게 그랬죠, 또? 또 그렇게는 이제 또 막 거기가 이제 경력이 있는 기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안 음, 맞다. 지금은 이제 신입 채용을 많이 하시죠. 네, 되게. 음. 그렇구나.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지난 10년이 이제 제 정체성을 이제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 모든 거를 이제 저희 집안의 사삼을 이제 찍으려고 이제 카메라를 들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집안의 사삼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고 막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삼 있잖아요. 그 네. 민간인들이 이제 군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학살당하고 이런 건 줄 알고 이제 어쨌든 나도 이제 그런 소재가 있네. 그래서 이제 음, 이걸 아픔을 기록해서 이제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게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를 취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약간 성공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네. 설명을 하면 우리 부성필 감독님이 제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 제주의 부모님, 조상님들이 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 4.3 항쟁이 닿는 거죠. 연결되고. 음,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집안부터 뭐 쉽게는 뭐 어른들께 여쭤보는 것부터 시작했겠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제주도에 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소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네. 그렇구나.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제 사실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제 그 저희 집안은 이제 민간인 쪽이 아니라 경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래요? 어, 여기는 이제 그 민간인 측한테 학살당한 집안인 거예요. 그 어머, 어머. 아, 저희 그래요? 친할아버지랑 이제 큰 아버지가 친할아버지는 36살이고 큰아버지는 1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쫙 복잡해지는데, 지금? 머리가 약간 꼬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사삼이 이제 공산당의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반공유족회 그렇겠네요. 출신이고 네. 아버지가 저희 어. 집안이 이제 저희 집안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떤 청산되지 않은 경찰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 세상에. 와,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걸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래도 아버지랑 이게 다큐멘터리는 제 찍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네.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이제 꼭 어떤 그런 사상보다는 어릴 적부터 이제 가장 노릇을 하면서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되게 높았던 거가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뉴스에 그 세월호 그 가족분들이 예전에 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음? 특조위 때, 그 잘 막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엄청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때 좀 근데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음,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세월호 미디어 팀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4.3이 이제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로 여기서 온 거구나 막 이런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음, 진실을 모르니까 사람과 사람 예, 사이가 이게 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군요. 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 아, 이게 제가 세월호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좀 약간 그런 것도 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렇게 할까 봐. 갈등 생기니까 봐. 예. 그러니까 촬영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좌파 음,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무서워서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랑 되게 서먹한 관계였는데 이거 기록을 하면서 좀 친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관계를 깨는 것도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가 없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 이제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쪽 음. 입장에서만 기록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예, 아버님께서는 이 다큐멘터리 아들이 찍는 게 예, 북한 공산당의 이제 예, 뭐 그런 거, 실체를 까발리고 이 남한의 이 주사파들을 아니, 까발리는 뭐, 그런 영화를 우리 아들이 건국전쟁, 만드는구나. 예, 건국전쟁 예.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 아들아 우리 만들자 예. 인터뷰에 응할게 뭐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또 음, 저는 그쪽이 아니니까, 제가 근데 또 아버지 이야기를 또 우리 쪽에서, 우리 이게 이제 편가르기 같은데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면은, 근데 또 음,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제 사실은 그 반대로 이제 이제까지 수십 년간 겪어왔던 그 국가폭력의 희생자분들 있잖아요. 예를 4.3으로 치면 민간인 희생자분들이 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내가 이야기하면? 음, 이 아, 사람, 복잡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솔직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또 목포에 기록을 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목포에 살면서. 근데 세월호도 이제 사실 국가폭력의 결과물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희생자들 가족들이 있는 공간인데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진짜. 이런 집안 이제 내력을 가진 내가 이 사실 세월호 영화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만드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어, 솔직히 좀 해봤던 것 같고 혼자서 그냥 이거 말고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셀 수도 없는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국가폭력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답을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10년 정도 이제 이런 현장들도 가고 이제 경빈 어머니나 철규형을 보면서 조금 이제 변해간 거죠. 예. 이분들 이제 스스로 그냥 개인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단체로 본 게 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스스로 삶이 엄청 힘든데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이제 직면하고 이게 자신의 생각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저같이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휩쓸리는 게 아니고 자꾸 그냥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저도 음, 이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뭔가. 음,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으로 많이 다가와서 이게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게 저도 이제 슬슬 변해간 거죠. 이게 음, 그래서 일단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뭔가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내 안에 뭔가 부채감 같은 게 그 똑바로 보자 해서 음. 나는 진짜 그쪽이다 친일에 의한 그 유족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4.3 때 이제 경찰에 의해서 고문치사 당했던 대학생도 있어요. 김용철 열사라고 그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 묘소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음. 아, 저희 아버지가 보면 그러셨구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결심의 시작이다 해서 음,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어떤 제 정체성이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약간 이런 걸 찾게 되었다 뭐 아, 세상에. 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정말 이 영화가 몰랐네요. 저한테는 약간 영화에서 제가 뭐 정체성을 찾았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뭐 이 영화를 계기로 음. 자신의 그런 거죠. 그런 진실을 마주하는 그런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예, 진실만 나는 파고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모든 목소리를 다 예, 담아내고. 평등하게 예. 음, 담아내고. 예. 근데 아직 아, 좀 그 그래요. 아픔도 상당히 있었겠어요. 아버님과의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뭐,
근데 그거를 사전에 갈등이 안 일어나게끔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벌초 같은 거 잘 참여하고 이 제사까지 안 갔거든요. 입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용이 주도하신 거예요. 와, 네. 네. 집안도 잘 평안하게 잘 다스리면서 할 일도 협조하면서. 하고, 예, 또 방향성도 찾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신 거예요. 아, 근데, 아, 근데 아버지가 영화 보고 뭐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말 아버지가 까는 게 기대되고. 아니고 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또 뭐 하는 그렇죠. 거니까, 기대되네. 아버지 반응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경빈 어머님 그 재판 그리고 경빈이가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빨리 국가에서 조치를 했으면 그 방치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민사 재판은 또 승소하셨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민사 재판 그 승소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심 때는 이제 국가가 항소를 했었어요. 그 국가가 음, 잘못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지 국가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때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재명 정부 2심에서는 그 국가가 상고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음, 2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국가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음, 상태고 이제 대법원이 이제 해경 지휘부의 책임만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 일단은 상태는 그런 상태다. 음,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제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수연 아버지라고 이제 그 세월호 구조 방기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이제 그 수연 아버님 2학년 4반 박수영군 아버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의존만 하다가 이제 조금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그 중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더라고요. 민사 소송에서는 이제 형사 소송에서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과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따지는 건데 근데 이제 경빈이를 헬기에 태웠었으면 생존할 수 있었냐라고만 검찰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해경 지휘부나 그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니라고만 하면은 되거든요. 사망한 줄 음, 알았다. 생존한 줄 알았더라면 헬기를 태워 보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음, 진술 조서를 보면은 되게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질문한 거죠.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그 너네가 탄 2대 헬기 말고도 헬기가 10분 내로 올 수 있는 헬기가 4대가 더 있었고 20분 내로 올 수 있는 헬기가 8대가 더 있었는데 왜 그거는 안 불렀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 그러면 CPR을 112분 동안이나 했냐? 거의 2시간 동안. 음, 그런 거는 안 물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은 기각이 난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이제 민사는 이제 인과관계가 필요 없고 인과관계는 이미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기각이 났잖아요. 경빈이 살 수 없었다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판결을 내려서 그러면 이제 해경 지휘부가 헬기로 이송하지 않은 게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민사재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국가배상법 제2조라고 공무원이 이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 조항이 있더라고. 그게 국가배상법 제2조라는 건데 그게 예전에도 의견이 분분했대요. 있었는데 이게 되게 억울하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공무원을 처벌하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996년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판결이 난 이제 군용 트럭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운전병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열차 앞에 그 대기하고 있던 이제 차를 치여가지고 그 차가 크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제 공무원의 졸음 운전을 한 운전병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이제 운전병을 보호해주는 이런 판결이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버리면 완전히 이게 엄청난 큰 일이래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대법원 모두가 만장일치를 해서 이런 실수를 해도 공무원은 책임에 물을 수가 없어. 정말 고의 정도가 아니면은 물을 수 없어. 약간 이렇게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이제 그런 판결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공무원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 공무원이 일을 똑바로 안 할 것이다. 예, 이게 제일 큰 요인이었어요.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한 이유. 예.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세월호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경빈이 사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와야 이제 바뀌는 건데 저희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사실은 공무원이 그 유해 물질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판매가 되게 되었는데 이제 묻지 못했고요. 우면산 산사태도 문자 발송을 누락해서 이제 피할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처벌받지 못한 그 산사태 경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빨리 보낼 수 있었는데 못했고 우원춘 사건도 계속 피해자가 연락을 했는데 계속 그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결국 그 목숨을 잃으신 거거든요. 네, 네. 전화를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공무원이 계속. 아니, 그리고 엉뚱한 곳을 계속 헤맸잖아요. 계속 물어보면서. 좀 뭐 해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곳 다니다가 이제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그 제천 스포츠센터 그 목욕탕 화재로 이제 되게 많은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소방 공무원이 진입해야 되는데 그 진입을 이제 미뤘거든요. 그 어. 이제 판단을 미스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중대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죽은 참사에서는 이제 이 공무원들을 다 보호하는 판결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월호에서 배상 받은 거는 국가의 책임으로 해서 배상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중대한 과실을 묻는 거를 조금 더 피해를 받은 네. 사람들은 있고 유가족도 있는데 국가가 배상은 하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근데 되는 이게 거네요. 물은 사례도 있거든요. 중대한 과실로. 그 어떤 게 있냐면 밖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집 앞에서.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집에 들여다 놓으면은 이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걸 집에 안 집어다 놓고 간 거예요. 음, 근데 그 사람은 중대한 과실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 음, 경찰관. 어.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이제 인감 증명서 있잖아요. 그 땅 예. 팔 때. 그걸 이제 사기꾼한테 떼준 거예요. 공무원이 제대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 어. 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처벌을 받았어요. 음, 음. 뭐, 이제 이게 중대한 과실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이런 어떤 그러게. 말단들 있잖아요. 말단 경찰관. 이런 어. 사람들한테는 물어왔던 거고, 해경지휘부나 이런 사람들은 안 물은 거죠. 아, 아, 너무했다. 중대한 아, 과실의 기준이. 예. 세상에. 음, 아, 그, 그래서 이번 판결, 그, 경빈이 관련된 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예. 이런 지휘부한테 물은 적은 거의 없어요. 아예 아, 없다고 봐요. 그랬구나. 그래서 음, 지금, 아직도 지금 경빈 어머니는 이 일로 판결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예, 예, 계속. 그래서 경비 어머니는 또 다시 이제 1인 시위를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아유, 서울에 가서 진짜 시작하셨고. 힘드시겠던데, 아유, 그 추위에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부디 이게 좀 정의롭게, 공정하게 좀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잘못됐고, 그거 정말 너무하죠. 그게 예, 그런 게 예. 어딨어요. 아유, 그리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그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경지휘부, 국가, 뭐 그런 쪽에 얼만큼 책임이 있는지 정당하게 잘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 판례가 나오면 앞으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이제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이제 민사소송으로도 물을 수 있다. 음. 음, 음, 아유, 진짜 네, 중요한 일 하고 계시네요. 지금 경빈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주변에 네,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음. 네. 그 감독님, 아까 그 장주희 감독님하고 어떻게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감독님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주희에게 감독님. 그 김성환 감독님과는 또 어떻게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 뒷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그 세월호를 기록하고 나서, 사실은 그 세월호 현장에서 목포에서 한 11개월 정도 살다가 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좀 그냥 올라왔어요. 그 무단으로 좀 올라온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선철규란 사람은 원래는 모르던 사람이고 어쨌든 뭐 어디서 기록을 열심히 한다는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제주도 여행을 기획한 분이 이제 그냥 기록만 해달라고 해서 간 거였어요. 제주도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거 그냥 근데 제주도 갔다 와서 그냥 촬영본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원주에 이제 동료 감독들이랑 이제 여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 무슨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거기 가서 이제 원주에 가서 그분이 이제 김성환 감독님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촬영본 좀 보자 해서 보여드렸고, 그렇게 만들게 된 게 철규예요. 예, 그분 프로듀서를 해주셔가지고 철규 형의 번지 점프도 이제 그분과 같이 하게 된 거고, 예, 뭐 그런 식인데, 그분은 사실은 이제 맨날 그 GV 때 그런 말 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그때부터 그걸 이런 걸 기획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분의 꿈은 이제 당사자의 예술을 항상 꿈꾸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영화가 현실로 되는 이야기. 당사자가 직접 어떤 민주주의처럼 살아가고 그런 거, 이제 꿈을 실현하고 진짜로 어떤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떤 진짜 민간인 사람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 감독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장주희 감독님도 예, 그런 그쵸. 원주에서 만난 거예요. 경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쵸. 장주희 감독은 또 이제 우리가 만든 철규 상영회 때 온 거예요. 그 원주에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이제 저희 김성 감독이랑 제가 만든 철규라는 영화에 아,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투병 생활하고 이러면 어디 일자리 안 받아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일하게 된 거예요. 그 철규를 보고 나서. 뭐 공감이 많이 됐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성환 감독님도 알게 되고, 예, 음,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김성환 감독이랑 저랑 또 다시 철규 형 번지 점프로 하고 있다고 할 때, 이제 장주희 감독이 이제 그 일을 한 2년 하고 좀 쉬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영화에 원래 철규 번지 점프를 하다 했어요, 제목이.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음, 근데 그때 조연출로 들어왔던 거예요, 장주희 감독.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주희 감독이 이제 진짜 이제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진짜 내 문제에 직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소에 이번엔 취직하게 돼요. 김포에 있는.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직접 직면하고 해결하겠다 이런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 저는 또 경빈 어머니가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영화 찍다 말고 그냥 안산으로 간 거예요, 이사를. 이사를 갔는데, 가셨어요? 네, 또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음, 이제 자기는 이제 그래도 조연출이긴 조연출이었잖아요, 영화에. 근데 감독이 이제 자꾸 기록을 이거 완성을 안 하고 계속 다른 거 기록하고 하니까, 그 그리고 이제 김성환 감독은 그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뒤에서. 저도 음, 지켜보고 장주희의 삶도 계속 지켜보면서, 야, 그러면 이게 장주희가 연출로 들어오면 되겠다. 음. 예, 장주희가 부성필의 카메라를 멈춰라.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부성필은 저러다가 계속 영화를 못 만들고 기록만 하다가 저렇게 쟤는 기록을 안 멈출 거니까 이제 주희가 이제 멈추는 내용으로 가자 해서 이제 이렇게 기획이 된 거예요. 야, 이게 한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주희는 또 경빈 어머니를 또 저한테 얘기 들으면 또 궁금하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경빈 어머니 사시는 게. 그럼 또 만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래 또 경빈 어머니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음. 뭔가 연대처럼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신선한 것 같아요. 서로 어떻게 다 인연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지켜보다가 또 이렇게 음, 마음이 이렇게 딱 또 음, 돼서 그거 되게 재밌는 영화 같아요. 예,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사회적 아픔, 국가적 비극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내고 또 그 실상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단순히 그냥 아픔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 아픔을 직접 아, 주체적으로 맞서라. 그리고 그걸 스스로 음. 극복하라. 이런 메시지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나요?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되게 잘 보셨는데요.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주희 나레이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 영화는 장주희의 나레이션으로 쭉 가요. 경빈 어머니랑. 선철규만. 저는 아예 거의 그냥 촬영하는 사람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음.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삶을 잘 살아보고 싶어서다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혼자 독립해라가 아니라 뭔가 함께 약해질 수 있는 용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은 내가 약해서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도망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은 이제 근데 철규 형하고 인숙님을 보면서 그런 걸로 막 느끼는 거죠. 이게 두려움은 사실 더 잘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다른 이름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희 감독님. 그래서 이제 함께 약해질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이제 우리한테 혼자서 강해지라고 이제
너 고통은 너가 책임지라고 말하지만 진짜 독립은 이제 고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예,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영화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내용 같아요. 굉장히 심오한 예, 내용인데 그냥 그 단순하지가 않네요. 아이, 네, 예, 네. 단순하지가 않아. 인정합니다. 함께 연대해가는 그런 느낌도 음.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감독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주의에게 앞으로 이 영화 관련해서 행보는 어떻게 되고 또 부성필 감독님 그 올해 개인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주위에게는 100개의 극장이라는 이제 새로운 배급 시스템이 이제 좀 생겼거든요. 그거 이제 만든 오, 사람도 김성환 감독이에요. 혹시 예전에 수라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관객이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자기가 보고 싶은 극장에서 트는 배급 방식이에요. 이제 대형 유통망은 이제 1,000만 영화의 배급 방식이잖아요. 네. 영화를 보면은 지금도 영화 가면 아바타밖에 없거든요. 음. 오, 그 거의 아바타만 이제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쭉 걸려 있고 그 독립 영화들은 이렇게 막 맨날 아침 10시, 평일 아침 10시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 못 보잖아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한국 영화 그 배급 시장. 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관객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극장을 잡아드리고 이제 그 극장에서 이제 속된 말로 어떤 영업사원 관객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이제 사람들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를 그러면 돈을 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관객들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하나의 영화제를 여는 방식의 이제 배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네. 예를 들어 뭐 충남 대전에서 주의에게를 보고 싶다. 그 대전에 있는 영화관에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나의 대전 A라는 영화관에서 주의에게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실은 그 영화관까지 생각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냥 보고 그 싶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관객 추진단 신청 그게 있으면 그 신청을 하면 저희 그 직원이 전화를 해요. 해서 아, 잡아드려요. 관객 네. 추진단. 관객 추진단, 100개의 극장 관객 추진단을 아, 신청을 100개 극장 관객 관객 추진단 추진단. 아, 그런 게 있네요. 신청하면 그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그 온라인으로? 예, 오마이시네 이제 그 홈페이지 가면 그 영화별로 있거든요. 예. 아, 오마이 시네. 오마이시네라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히 오마이 나와. 시네. 아, 알겠습니다. 그거 네. 나중에 예, 유튜브 이게, 설명란에다가 그거 한번 예, 올려야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기 길어가지고 차라리 그걸 보시고 좀 정리. 아,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미주 지역에서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뭐 영업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말하기가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건 이제 전화만 말할 때 이게 그 CGV랑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새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극장을 잡아서 50명을 모아오겠다. 음. 관객을. 그럼 극장 입장에서는 이제 100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50석만 채워도 되고 극장은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객을. 우리가 홍보하는 음. 관객이 또 추가로 올 수가 있잖아요. 예. 50명이 더 올 수면 100명이 꽉 차면은 그럼 극장도 이득이잖아요. 예. 뭐 그런 방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극장도 살리고 예, 영화도 살리고 약간 이런 방식이거든요. 오, 근데 국내 음, 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영업 아, 비밀. 해외 미주 같은 지역에만, 경우에는 예, 미주 해외 지역에만 같은 알리는 경우에는 겁니다. 그게 예. 안 돼 있어서 아직은 음. 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여기는 이제 만약에 뭐 한 지역, 예를 들어 LA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어느 지역에 한 10분, 20분이 요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은 영화사에서 영화를 보내주고 예, 여기서 보고 나서 관람료를 걷어서 보내주고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방식도 이제 전화하시면 다 알려주시고 예, 그런 이제 방식도 있다 가능하다 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 아유, 알겠습니다. 페북에도 그런 게 있네요. 문화 공동체 뭐 희응 해가지고 오마이 페북에도 예, 시내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마이신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잠깐 아, 소리 네, 났었는데 이게 있네요. 예 아이고 좋은 근데 정보죠. 그래요. 예, 추진단이 하는 활동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 사실은 광주에서도 시사회를 했거든요. 두 번째 오, 시사회였는데 저희는 아예 상상도 못한 이제 그 영화에 이제 경빈이 가족이 야구를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얘는 광주 사람들이잖아요. 광주에 음, 20대 청년들이 연 거예요, 네 명이. 근데 이제 음, 경빈이네 가족이 기아 타이거즈의 팬인 걸 알고 거기 완전 어머, 이게 세월호 희생자에서
완전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네요. 어머나, 이랑 어머나, 어머나. 예, 예. 그런 것들을 이 아,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시사회로 홍보할 때 그 기아 타이거즈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 경빈이가 세월호 야, 희생자가 기아 팬이었다고 하면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제 상영 시사회를 가졌었어요. 예, 뭐 아, 그래서 이 네. 관객들한테 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 그런 재밌어요. 재밌네요. 네, 그럴 수가 재밌네요. 있구나. 참. 영화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예, 영화를 보고 또 예, 연결점, 또 인연이 되는 그런 점들을 또 발견해서 예, 또 함께 예, 하는 거네요. 예. 자, 그럼 우리 부정필 감독님 올해 계획은 뭐가 있나요? 어, 그 우선 그 배급은 배급인데 이제 장편 영화를 두 편을 만들었는데 뭔가 근데 그래도 일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그 영화 또 독립 영화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김성환 감독님은 이제 영화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00개의 극장이기도 했어요. 예. 음. 근데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힘들다고 좀 벗어나지 말고 좀 여기서 좀 굳건히 버텨서 좀 어떻게 예. 잘, 예, 그런 걸로 좀 김성 감독님이랑 같이 좀 잘 해 나가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 하고 영화 활동도 계속 해나가고 요게 올해 목표네요. 뭐 올해뿐만 그렇죠.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목표겠죠. 예. 네, 그게 그렇군요. 개인적인 목표고 또 자기 전문 분야에서의 목표고. 예. 음. 그래요. 아유, 오늘 우리 부성필 감독님 그 뜻밖의 또그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또 이렇게 얘기 들었고요. 또 정말 굉장히 소중한 영화 우리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 주의에게는요, 젊은 세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연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예요. 많은 분들 관람 부탁드리면서 우리 부성필 감독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예, 잘 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